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영리 단체들이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서로 화합도 하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에 관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 너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 목소리를 여기에 담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배금주의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도대체 그들의 뇌는 우리와 어떻게 다르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들의 뇌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들 그 잡지가 노란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잡지 한 번쯤 다 보셨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라는 비영리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188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 단체를 만든 사람들은 처음에 수백 명이었지만 지금은 그 회원이 850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지구를 둘러싼 이 우주, 그리고 지구 안의 자연계와 생태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황폐해가는가에 관한 정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 지식들을 널리 전파하고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두 번째 회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었고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지원 덕분으로 우리는 남극을 갈 수 있었고 북극을 처음으로 탐험했고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 있었고 달에 깃발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난한 곳, 황폐한 곳, 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을 고발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세계 감자의 해라는 거 아십니까?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감자 협회라는 과학자들의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름의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10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설령 제대로 잘 물질들을 분배한다 하더라도 경작지 내에서 재배되는 곡물의 양이 반드시 3억 명 정도는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육식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의 경작지 효율로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감자를 재배하면 그 단위 그 경작지당 수확량이 4배로 늘어나고 효율이 4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감자가 쌀이나 다른 곡물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매년 감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육식을 줄이고 감자 많이 먹자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감자의 해로 정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내년도 이 조직에게는 세계 감자의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이지만 제가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Public Library of Science라는 과학자들과 공공도서관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사이언스나 네이처라는 잡지를 신문상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잡지를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시죠? 근데 그 잡지에 논문을 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꿈이긴 한데 과학자들이 그 저널에 논문을 게재 허락을 받더라도 논문을 실기 위해서는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독자들은, 또 시민들은, 국민들은 그 잡지에 실린 과학 저널을 읽기 위해서, 논문들을 읽기 위해서 1년에 수십만 원의 구독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세금을 내주고 그 세금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왜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과학자들이 한 연구의 결과를 보는데 네이처나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구독료를 내야 하는가?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이자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이기도 했던 마머스라는 사람이 전 세계 과학자 3만 5천 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얻어낸 지식을 상업적인 방식으로 유통하는 잡지에 논문을 내지 말고 그들이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논문이 실리면 테뉴어가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되긴 하지만 우리가 오픈소스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잡지를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편지를 보내고요. 3만 5천 명에게 보낸 편지 중에 2만 8천 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티 골든 무어 재단이 90억 원의 돈을 대서 5편의 과학 저널을 만들고요. 그 5편의 과학 저널은 모두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잡지가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권위 있는 잡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낼 수 있는 훌륭한 논문들을 그 잡지에 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들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학계 내에서만 비영리 단체가 3만 단체가 넘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돈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나 운영 형태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돌아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학자의 연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널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때 과학자들은 돈을 받고 심사해 주지 않고 누구나 그거 심사 의뢰를 받은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논문을 꼼꼼히 읽고 심사하고요. 또 기꺼이 자신의 연구 시간을 할애해서 그 저널의 에디터로 또 뭐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로 활동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과학적인 내용들이 걸러지고 또 중요한 과학들이 남고 또 때로는 또 잘못된 지식들이 사기로 판명되는 일들도 대부분 다 과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즉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어지지만 그래도 영리와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고요. 여전히 많은 문제를 담고 있지만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다른 집단이 운영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과학계 내에 지식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19세기, 20세기 때에는 이것이 과학기술자 사회 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산업화 사회를 지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가 된 21세기 즈음에는 과학자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인터넷에서 새로운 웹 2.0 시대에 우리 모두의 삶의 한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뭐 비영리가 대세이고 아까 김문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고 믿지만 여전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들은 더 크게 기승을 부릴 것이고요. 배금주의, 그러니까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땀과 에너지와 심지어는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영리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가? 그것이 과학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집단이 존재하고 이런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오히려 신기할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이 IT 기술의 기반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비영리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웹상에 올리고 아주 꼼꼼하게 에디팅을 하고 실제로 퍼스널 미디어로 촬영을 하고 그걸 동영상을 올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많은 포털 회사에서 그것을 상업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포털 회사들, 미디어 회사들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처럼 다음이나 네이버나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또 이런 웹상에서 그것을 좀 더 활발히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당연한 사회적 책무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각별히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올려놓은 정보들을 더 널리 공유해서 얻은 그런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른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동감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관심은 사람들이 이런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제 직업병입니다. 왜 워렌 버핏의 뇌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마더 테레사의 뇌는 우리와 무엇이 달랐느냐 찍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류의 연구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 남에게 돈을 기부하는 자선이나 기부 활동,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기부하는 사람의 두개골을 열어보지 않고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찍을 수 있어서 이제 그 안에 그들이 왜 기부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두개골을 열면 나오는 겁니다. 1.4kg밖에 안 되는 이 뇌가요, 여러분 몸무게가 70kg라고 생각하면 한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기관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감정을 갖고요, 이렇게 말도 하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식하는 고등한 작업들을 합니다. 이 작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30%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도 살이 찌는 것은 생각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It's better to give than to receive라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던 말입니다. 사실은 받는 것보다 줄 때 사실 기분이 더 좋다는 것인데요. 2년 전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은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합니다. 당연히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벌 때 사람들의 뇌에서 쾌락의 중추라 불리우는 뉴클리어 어큐벤스가 아주 활발히 활동합니다. 누구나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면 기분이 좋고 즐거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세금을 내는 동안에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봤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는 싫어했지만 세금을 내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리고 누르고 나서 약간 쾌락의 중추가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 눈치입니다만, 세금을 내고 당연히 내야 될 걸 낼 때에도 사람들은 약간이나마 즐거움과 위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다음 스텝에서 남은 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남은 돈 중에 일부를 non-profit organization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금액도 정하고 그 기부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묻는 질문을 넣었는데,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반이 실제로 일정에게 돈을 기부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때 그들의 뇌에서는 그들이 돈을 벌었을 때만큼 쾌락의 중추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바로 두 영역이 쾌락의 중추입니다. 이 영역은 아이들이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을 때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여기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필 때, 마약을 하거나 섹스를 할 때 쾌락을 주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곳이 한번 자극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저곳을 더 많이 자극받기 위해 노력하고요. 같은 자극을 계속 받으면 더 이상 그것은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요. 또 저기를 자극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기를 자극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과학적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저기가 액티베이션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면서 저기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저기를 자극받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근데 기부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저 쾌락의 영역이 자극받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기부를 할수록 그때 그 쾌락을 더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예, 더 새로운 방식으로 기부를 하고 기부를 하지 않으면 생활의 안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부를 맛본 사람들은 점점 기부에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사람들이 helpers high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The Healing Power of Doing Good이라는 그 알렌 럭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기부를 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느냐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이 자신이 돈을 벌 때보다 거기서 행동할 때,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느낀다. 예, 그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면 끊을 수가 없다. 그게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예. 그 기부에 중독된 환자들입니다. 이분은 중증을 앓고 있고요. 네. 기부한 금액으로는 이 두 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두 분들은, 이 네 분은 우리가 치료해서는 안 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부 중독 환자들입니다. 네. 아까 그 사이언스에 실린 기부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중독되기 시작한다. 네. 연구를 했던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약간 쾌락을 느끼고 기부할 때 쾌락을 느끼니까 이게 세금을 그냥 걷지 말고 다 기부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거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막상 그 실험을 하면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부가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에 돈을 낼 때가 아니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낼 때 중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기부가 더욱 아름답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는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마더 테레사가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네. 왜 오래 살았느냐? 그 비밀이 기부에 있다는 겁니다. 예.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피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면역력, 그러니까 몸의 외부에 무언가가 침투했을 때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더 많이 나와서 면역력이 더 높고요. 실제로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남을 돕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하려는 메커니즘이 이 자연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할 테니까, 우리 모두에게 더 이로울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도울 때 기분이 좋은 것은 마더 테레사나 김장훈 씨만이 갖고 있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뇌에 모두가 담고 있는 기저라는 겁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warm glow theory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 그때 내가 그냥 나 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태어나고 남을 돕는 멋있는 사람이라는 나에 대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큰 기쁨을 준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남들이 기부하는 걸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것을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뇌에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러 뉴런은 남이 쓴 음식을 먹으면 그 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내 입이 쓰고요. 남이 전기 자극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내 뇌에서는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작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굉장히 크게 공감할 때 더 많이 느끼고 따라하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매스 미디어보다는 퍼스널 미디어 시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기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기부했던 사람이 자신의 내밀한 기억을 블로그에 올릴 때, 카페에 글을 남길 때,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내가 찍은, 내가 기부하는, 내가 담은 영상들을 보여주고 남들과 공유할 때 사람들의 미러 뉴런이 훨씬 더 액티베이션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기부에 따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까 그 쾌락의 중추를 자극하는 것은 자극받고 나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중독의 성향이 있다고 했는데 어른이 돼서 그 영역이 자극받으면 중독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청소년 이전 시기에 그 영역이 자극받아서 그것이 술이든 담배든 기부든 자극을 받게 되면 중독될 가능성이 14배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가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참여하게 해서 남을 돕는 기쁨을 느끼고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닌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남과 무언가를 나누는 경험을 하게 하면 그들이 머지않아 기부에 중독이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비영리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동영상으로 블로그에 내밀한 고백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영리 단체, 비영리 모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꿈입니다. 볼빅이라는 그 생수 회사가 있습니다. 이 생수 회사의 물이 그다지 맛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물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하는 느낌의 광고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를 막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감이 되게 컸어요. 근데 나중에 이 볼빅에다가 볼빅 생수를 한 병 마시면 그 중에 일부를 10%를 이디오피아의 물이 부족한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을 보내준다 라는 캠페인을 유니세프와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Drink 1, Give 10이라는 겁니다. 1달러짜리를 하나 마시면 10센트를 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 물을 많이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돗물 먹어도 되는데 물을 사 먹는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가 들고 있었는데 내가 사 먹는 이 물의 일부가 물이 부족한 국가로 간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기꺼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물론 교묘하게 상업적인 전략이랑 맞물린 것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우리가 상업적 활동, 영리적인 활동의 10%만이라도 이렇게 비영리적인 방식으로 쓰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부를 할 때와 키스를 할 때 우리 뇌가 액티베이션 되는 곳이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부를 많이 해서 키스의 황홀함을 항상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